누구나 한 번쯤 배 아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위쪽 배가 찌르듯이 아프거나 아래 배가 당기듯 아프거나 체한 건지 혹은 맹장염인지 한 번쯤 의심을 해봤을 거예요. 흔한 질병이죠. 충수염의 대표적인 증상, 복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영상만 본다면 어떻게 배가 아플 때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충수 절제 수술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충수가 터져 복막염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도 막을 수 있답니다. 더 큰 병이 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랍니다. 실제 충수염 환자의 보통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치 쪽이 살살 아프다. 좀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점차 내려와 우측 하복부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특히 오른쪽 하복부의 통증은 이 부분에 충수가 위치하거든요. 손으로 눌렀다 떼냈을 때 통증을 느낀다면 이것은 반발통으로 충수염을 의심할 만한 대표적인 통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혼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며 한번 눌러보세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눌렀다 떼도 복부가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수염일 경우 눌렀다 뗐을 때 반발통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자궁의 임신, 배란통, 골반염과 간별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충수염을 의심해서 입원을 했을 때도 산부인과적 질환을 같이 검사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때 저의 복통의 원인은 배란통과 개실염이었습니다. 만약 급성 충수염이었다면 즉각적인 수술을 시행했겠죠. 충수염은 맹장 끝에 6에서 9cm 길이로 달린 충수돌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수술을 요하는 복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죠.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연령에 호발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작은 대변이나 충수 결석, 림프구 증식, 씨앗 같은 이물질 또는 종양 등에 의해 충수 입구가 막혀서 발생을 하고요. 이 입구가 막힘으로 장내 세균 증식과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점액으로 인해 충수 안쪽의 압력이 증가하여 배꼽 주위에 통증이 발생하고 오심, 구토, 식욕 부진이 나타납니다. 염증이 생기면 조직이 단단해지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조직에 구멍이 나서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죠. 만약 복막염까지 진행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증상을 알고 빠른 진료를 받으면 좋겠죠. 충수염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95% 이상에서 복통이 발생하는데요. 식욕부진과 오심구토의 증상도 있습니다. 내가 체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충수염의 진단검사는 복부 초음파 또는 복부 CT 등을 진행합니다. 초음파는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비침습적이어서 소아나 임산부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미지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도에서 시행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답니다. 방사선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가 충수염 진단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정확도는 93%에서 98%입니다. 앞서 초음파보다 정확도가 높죠. 이 검사를 통해 충수돌기의 천공 여부는 물론 농양이 있는지도 감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T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한꺼번에 진단이 가능하여 병원에서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이는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만약 충수염으로 판단이 된다면 즉각적이고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한답니다. 새끼손가락만 하던 작은 충수가 염증이 생기면 검지와 중지를 합한 것보다 더 커지고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색깔도 염증으로 아주 빨갛게 변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천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공이 왜 무서운 걸까요? 배 안에 똥이 샌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실제로 충수가 천공되면 노란색 농이 배 안에 자리를 많이 잡습니다. 또 똥이 나와서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실제 복강 전체가 염증으로 뒤덮이기도 한답니다. 제거한 충수를 꺼냈을 때 똥냄새와 조직이 썩은 냄새가 뒤섞여 아주 고약하답니다.
성공이 될 경우 환자는 수술 후 회복에서 어렵고 의사는 수술 자체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수가 다른 장기에부터 잘 구별이 안 되고 박리하기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죠. 사진이나 영상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 조직이 아니랍니다. 충수 절제술이 흔한 수술이기는 하지만 결코 쉬운 수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 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수술은 어떻게 할까요?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진행합니다. 복강경 수술은 보통 구멍을 3개 정도 이용합니다. 최근 단일공 복강경으로 구멍을 하나만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은 환자가 결정하기는 사실 어렵고 집도의가 결정을 합니다. 주로 복강경 수술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 유착이 심한 경우, 충수가 터졌을 경우 개복 수술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복강경 수술로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 개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동의서를 받을 때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다 개복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동의서를 같이 받습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 피주머니를 며칠간 달아서 안쪽에 고인 피와 체액을 빼내줍니다. 단일고온 복강경 수술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수술은 배꼽에 구멍 하나만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염증이 심하지 않고 천공이 없는 단순 충수염에서 주로 많이 시도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야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집도의의 선택으로 이 수술이 진행됩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단일공 수술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환자의 충수 상태에 따라 집도의가 수술 방법을 선택한답니다. 또 단일공 수술에 익숙한 집도의가 시도를 하기 때문에 나는 꼭 단일공 복강경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수술이 가능한 의사를 찾아가셔야 한답니다. 아무래도 집도의 본인이 익숙한 술기로 진행을 해야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지겠지요. 수술은 전신 마취로 진행됩니다. 8시간 금식이 필수이고요. 가끔 담배나 껌은 가능할 거라는 분들이 있는데 담배나 껌을 포함해서 물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입원 기간은 짧으면 2박 3일에서 5박 6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충수가 터지고 피주머니가 있다면 입원 기간이 좀 길어지겠죠. 수술 후에는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지 말고 진통제를 달라고 하세요. 무통주사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환자가 필요할 때마다 버튼을 눌러 진통제가 나오게 하는 형식입니다. 마약성 진통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번 누르면 일정 시간,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더 누를 수 없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급여이므로 병원에서 권하더라도 환자가 원치 않으면 투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아플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진통제를 그때그때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굶었을 거예요. 배가 좀 고프시죠?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방귀가 나와야 식사가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왜 방구가 나와야 밥을 주는 거지?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방구가 나오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방귀가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죽을 달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먹고 배가 뒤틀려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장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음식을 밀어 넣으면 내 몸이 너무나 괴로워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부지런히 움직여서 방구가 나오게 한 다음 밥을 먹어야 한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괴롭고 방구가 시원하게 나온 후에야 그 지독했던 복통이 좀 잠잠해졌답니다. 가끔 환자 중에 방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구라고 본인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아주 정확하게 방구가 나왔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는 동안 방구가 혹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방구가 나온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목이 좀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전신 마취를 할 때 엄지손가락 크기만큼 기관삭관 튜브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아프고 배가 아프다고 기침과 심호흡을 잘 하지 않으면 폐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열심히 기침 및 심호흡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염증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항생제가 들어가고 금식 기간에는 수액요법이 진행이 됩니다. 음식을 넣지 않고 비워주는 것이 장을 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 자체가 치료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왜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굶기고만 있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자체로 치료요법이란 사실을 알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충수절제술의 입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충수절제술은 국가에서 비용을 통제하고 있고 현재 포괄수가제, DRG라는 이름으로 수술 비용을 딱 정해두었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의료보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략 80만 원 정도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간, 공휴일에 수술을 했다면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기구 중에 에너지 디바이스라고 수술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계가 60에서 8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 기구 가격의 80%를 환자가 부담을 합니다. 최근 이 에너지 디바이스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추가로 될 수 있죠. 또 앞서 말한 비급여인 무통주사를 이용한다면 10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 상급 병실로에 따라 금액은 지속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충수염 질병 코드는 K35에서 K38이고요. 실비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보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입퇴원 확인서와 진단서, 그리고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퇴원 전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미리 보험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병원에 요청하면 좀 더 정확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충수절제술에 대한 증상 및 수술, 입원 기간, 입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복통이 있다면 충수염인지 단순 복통인지 이제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흔한 복통으로 넘기지 말기로 해요. 지금 당장 나의 오른쪽 아랫배를 손으로 눌렀다 떼보세요. 손을 떼었을 때 반발통이 있다면 지금 당장 충수염을 의심하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